자, 마켓나우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시장이 조금 쉬는 양상을 나타냈어요. 이번 주에 무역 협상, 관세 협상 이야기가 잘 나오고 나서 미국 증시가 진짜 불을 뿜었는데 간밤에는 그래도 좀 많이 올랐으니까 쉬어가는 양상. 그래도 뭐 테슬라나 팔란티어나 엔비디아 이런 종목들은 불을 뿜었습니다. 자, 우리 시장도 오늘은 좀 쉬어갑니다. 시장의 방향성이 딱히 나타나고 있지 않고 지금 또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또 지수나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환율에 대한 이야기 또 노이즈가 약간 있으면서 시장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약간은 이 변곡점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니까 뭐 주도주가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고 대선 정책, 테마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개별적으로 이슈가 있는 그런 종목들만 튀어오르고 있어서 오늘은 좀 관망하게 되네요, 시장을. 시장의 특징주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정말 실적에서 거의 다 잡히는 흐름들이 나타나더라고요. 네. 물론 정책 기대감에 있는 뭐 HMM 같은 경우에도 있다 얘기를 드릴 거지만 사실상 1분기 실적이 잘 네, 나갔습니다. 좋았어요. 네. 그것 때문에 또 더해지면서 52주 신고가 같고 SEMG 엔터테인먼트도 실적이 잘 나오면서 네. 또 오늘 52주 신고가를 갔거든요. 어제 저희가 마켓나우 2부에서 또 김현용 현대차증권 연구원을 네. 모시고 엔터주 말씀드렸는데 네, JYP 엔터가 오늘 오늘 잘 급증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모두 향후 또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에 베팅하는 투자 심리 좀 이런 부분이 좀 확실하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도 실적 거의 막바지 시즌입니다. 네. 이 부분 잘 챙기시기 위해서 저희가 또 도움 저희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실적 기반으로 해서 여기에 추가적인 모멘텀 아니면 대선 정책 이런 게 엮이면 지금 어쨌든 가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잘 선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보면서 또 그런 종목들 함께 발굴해 보시죠. 자, 이슈 브리핑 오늘 시장을 움직이는 업종과 종목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 브리핑 오늘도 싱크풀을 보면서 분위기를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쉬어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해서 외국인들이 좀 수급이 들어오는가 싶었는데 단기적으로 또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오늘은 쉬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큰 업종이 가지는 않아요. 반도체도 좀 쉬고 있고 최근에 잘 가던 조선방산도 오늘은 좀 쉬고 있고 이러면서 자, 그럼 이제 다음 턴으로 뭘 봐야 할까를 오늘 시장에서는 전체적으로 관망을 하면서 분위기를 파악하고 종목들을 고르고 있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전반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나 관심이 많이 쏠리는 업종, 종목 테마는 거의 다 대선 정책, 대선 테마 이런 종목들이 많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전선, 전력 설비, 뭐 AI 데이터 센터 이야기도 있지만 최근에 이 모 후보가 이 대선 유력 후보 중에 한 명이 계속해서 에너지 고속도로 이야기 나오고 있고 에너지 믹스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전국에 에너지가 골고루 분배되고 분포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서 에너지 고속도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전력 설비와 전선, 그런 전기를 만들어서 전국에 다 골고루 분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계속 관심을 받고 있고 뭐 주가가 오늘은 올라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계속해서 관심을 받고 있고 원전도 뭐 여기에 엮이는 거겠죠.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친환경 에너지와 더불어서 원전을 함께 갈 수밖에 없다. 에너지 믹스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종목들은 오늘도 주가가 굉장히 좋은 모습인데 일단은 한번 쉬어가고 있고요. 자, 여기에다가 교육주가 오늘 또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특별한 이슈가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 스승의 날인데 이러다 보니까 대선 주자들이 오늘 스승의 날에 맞춰서 교육 관련된 공약을 발표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좀 있는데 어떤 게 나오는지는 오늘 뭐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교육주들이 관심을 받고 있고요. 태양광과 관련해서도 역시 대선 정책 테마로 엮이고 있습니다. 이제 대선 공약으로 친환경 에너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뭐 햇빛 펀드 뭐 이런 이야기 막 나오잖아요. 이러면서 태양광 관련 종목들 그리고 미국에서도
태양광, 친환경, 풍력 이런 종목들이 잘 가다 보니까 우리도 함께 엮이면서 함께 좋은 흐름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나타냈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중동 순방하면서 카타르에 갔는데 여기에서도 뭐 양자 컴퓨터 관련된 투자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간밤에 뉴욕 시장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 급등했고요. 자, 여기에다 해운주가 오늘 또 좋은 흐름을 나타내는데 HMM이 최근에 주가가 뭐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적도 뭐 발표가 잘 나오긴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또 HMM을 부산으로 이전할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함께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제거는 좀 아쉬운데 푸틴과 젤렌스키가 만날 거라고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는데 푸틴이 또 지금 어깃장을 놓고 있습니다. 갑자기 자기가 회담을 제안해놓고 자기 이름은 빼고 자기가 안 간다 이런 식의 코멘트가 나오면서 회담은 이루어지고는 있는데 어떻게 될지 이러면서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약간은 실망스러운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 한번 자세하게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조금 전에 제가 HMM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가쁜 HMM이 갑자기 주목을 더 받고 있습니다. 올해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해운사들에 대한 압박 가하면서 HMM도 좋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 나타나고 있고 이러면서 HMM의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영업이익이 6,100억 원이 넘었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50%가 증가한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자, HMM이 앞으로 더 좋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북극 항로 시대를 준비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부산에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산 유세에서 2030년에는 북극 항로가 앞으로 활성화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북극의 지금 온난화 때문에 북극의 얼음이 녹고 있고 이러면서 얼음을 깨는 기술도 발전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북극의 지금 얼음으로 빙하로 덮여 있는 곳이 뚫리게 되고 여기로 배가 왔다 갔다 하면서 물류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이라든지 대만 해협 이런 데 만약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생기게 되면 자연스럽게 북극 항로를 사용하게 되는 횟수가 늘어나게 될 거고 개척이 될 텐데 트럼프 대통령도 여기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북극 항로를 뚫어서 사용을 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안보, 알래스카 아니면은 그린란드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인데 여기에 궤를 같이 하는 것일까요? 북극 항로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북극 항로를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 부처 중에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시킬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나라의 대표 해운사인 HMM도 부산으로 이전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직원들은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부각이 되면서 북극 항로에 대항하는 수혜주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HMM이 오늘도 주가가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초반보다는 상승 탄력은 많이 줄긴 했는데 HMM이 상승하고 있고 이러면서 더불어서 다른 해운주들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움직임이 나타나는지 상승하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HMM 정책 기대 테마 이런 부분으로 물결을 타면서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사실 1분기도 호실적을 달성했다라고 오프닝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물동량이 증가하고 운임 같은 경우에도 시장 대비 선방한 흐름, 게다가 플러스 환율 호가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1분기 실적이 괜찮았습니다. 하나증권에서는 최근 이제 관세 불확실성 같은 그 불확실성이 오히려 주가 하방을 지지한다라는 긍정적인 코멘트를 내기도 했는데 그래서 선가의 운임 하락을 좀 막을 가능성이 오히려 불확실성이 지지해줬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를 오히려 올리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29,000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이유 같은 경우에는 올해와 내년 실적이 추가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의 이슈가 더해지고 있는 것이 연내 2조 원 자사주 매입 소각 이슈까지 더해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호재가 더해지다 보니까 5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신고가 경신했다, 52주 신고가 경신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하해운 그리고 대한해운도 1% 안팎의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 대한해운은 4거래 연속 상승세 유지하면서 현재 주가 1,590원 선 보여주고 있고요. 펜오션 좀 얘기할 게 있네요. 5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현재도 강보합권 상승세 유지 3,610원 선 보이고 있는데 어느 한 언론사의 단독 보도가 나오긴 했습니다. 뭐냐면 LNG 운반선에 1조 6천억 원 가량의 투자를 지속하겠다라는 부분이고 뭐 중고 선박, 신조 선박 3년에 걸쳐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한 예를 이제 들여다보니까 MR 탱커라고 해서 중형 탱커를 얘기하는데 12척이 있는데 6척이 노후화돼서 펜오션 같은 경우에는 현대화 전략 이런 거 추진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합니다. 관련 이슈 연관성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STX 그린 로직스는 오늘 하락하고 있는 일부 좀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HM 선두로 해서 해운주가 좀 가고 있다는 점이 오늘 시장의 또 특징입니다. 두 번째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신세계 정용진 회장 이야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확실히 정용진 회장은 트럼프 라인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정용진 회장이 카타르에 가 있대요. 뭐 알려진 바, 미리 예고된 바가 없었는데 뭐 언론이나 이런 공개적으로 공개된 바는 없었는데 정용진 회장이 지금 카타르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순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갔다가 지금은 카타르에 있고 카타르, 사우디, 카타르 이러면 중동 국가들에서 지금 엄청난 투자와 수금을 받고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자, 여기에 정용진 회장도 카타르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자, 카타르 군주, 셰이크 타밈 카타르 군주가 정용진 회장을 초대했고 여기에서 만찬에 참석을 했고 여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두 번째로 만났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만났던 것은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취임하기 전에 당선인 신분일 때 마라로고 리조트에 가서 트럼프 주니어가 초대를 했다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초대를 해서 그때 당선인 신분 때 트럼프 대통령을 한번 만났고 이번에 카타르에 가서 두 번째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을지 궁금하죠. 자,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셰이크 타밈 이 카타르 군주에게 내 아들 친구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답니다. 정용진 회장을. 이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인데 이 셰이크 타밈 카타르 군주가 정용진 회장을 초대했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신세계 그룹이 카타르와 뭔가 또 협력하는 사업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도 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알려진 바로는 이번 중동 출장에서 K-팝, K-푸드, K-드라마 이런 콘텐츠를 활용을 해서 중동 국가와 상호 무역을 하고 협력을 하는 그런 사업을 제안할 것이다. 그런 것들을 들고 카타르에 갔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과연 신세계도 이런 K-웨이브, K-팝, K-문화, 컬처 붐에 올라타는 기업이 될지 여기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수혜주로서 뭔가 부각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신세계 그룹주들 몇 개 좀 튀어오르고 있는데 신세계 그룹주들의 전반적인 주가 흐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1분기 실적 시즌에 이마트와 신세계의 대결 이런 부분으로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작년 10월 이마트와 신세계의 계열 분리 이후에, 그러니까 이마트는 정용진 회장이고 신세계는 정유정 이제 회장 쪽이죠, 정유경 회장 쪽이잖아요. 근데 그 계열 분리 이후에 2분기 내내 실적은 이마트가 선방을 날렸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마트는 1분기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긍정적으로 나타나. 고요.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 전망치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1분기 실적 뚜껑을 열어보니까 컨센서스를 하회한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좀 긍정적으로 볼 거는 직전 분기 대비해서는 27% 증가했다라는 점, 그 정도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뭐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좀 부진한, 예상보다 부진한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전반적인 흐름에서 백화점 3사 모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좀 점쳐지고 있거든요. 그런 흐름 안에서 목표주가 상향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세계 INC는 6.5%, 그래도 다른 신세계 그룹사 계열사보다 오늘 상대적으로 탄력이 괜찮죠. 12,800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목표 주가를 제시한 그런 증권사가 있었는데 사실 뭐 실적단에서 모멘텀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경기가 부진한 흐름들도 있고 그리고 계약이 종료된 브랜드 나가는 그런 흐름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 얘기해서 실적 기고 효과 이런 부분이 이제 더해지면서 실적이 뭐 좋아질 그런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을 좀 찾아보자면 제조, 코스메틱 이 부분에서는 뭐 괜찮게 나온다라고 하고 워낙 이제 해외 매출 성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관심을 기울인다라는 점 그런 부분은 또 연구원들이 긍정적으로 썼더라고요.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일정 한 5%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세계 푸드 같은 경우에도 판촉비 관리 좀 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기 호실적을 기록했고요. 1.5% 상승하면서 33,900원 선 기록을 하더라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신세계 관련주는 뭐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시장을 좀 이끌고 있다. 이 정도로 좀 해석이 됩니다. 양호한 실적 패턴 이런 부분도 잘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을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얼마 전에 푸틴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평화협상을 위해서 정상회담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11일이었습니다. 5월 11일에 푸틴 대통령이 정확하게 만날 의향이 있다.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만나자. 그런 이야기를 던졌고 젤렌스키 대통령도 좋다. 나도 이스탄불에서 기다리고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진짜 종전 협상, 평화 협상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루어지겠구나. 정상회담, 정상들이 만나야 어쨌든 결정이 되는 거니까요. 그런 기대를 했는데 자, 푸틴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협상에 참여하는 명단을 공개가 됐는데 러시아의 명단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협상 단장에 푸틴 대통령의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 블라디미르 메딘스키라는 푸틴 대통령의 보좌관의 이름이 가장 위에 올라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실무 협상을 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쭉 공개가 됐습니다. 결국에는 푸틴 대통령의 이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이스탄불에 가지 않나 보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니까 이 정상회담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정상회담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이제 실무진 선에서의 협상은 진행될 것이다라고 일단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니까 기대했던 것은 푸틴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 여기에다가 지금 중동 순방을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뭐 카타르에서 이스탄불 가는 거 멀지 않으니까요. 싹 날아가서 이 새 대통령이 만나서 평화 협상을 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이게 아마도 불발될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당연히 주목받고 싶어하는 사람인데 푸틴이랑 젤렌스키가 오지 않으면 갈 이유가 없죠. 이러면서 불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대신에 미국에서는 국무장관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이 가서 이 협상을 중재하는 3자 회담의 중재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러니까 또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도대체 언제 끝나는 것인지 아직까지도 감이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조금 실망감이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모아봤는데 하락세 일색이고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 대비 하락폭을 키우는 음봉의 흐름을 하고 있는 거고 가장 하락폭이 큰 종목을 보니까 상지건설 현재 9에서 10% 급락을 하고 있는데 이건 이재명 테마주의 대표적인 또 종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올랐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더해진 결과여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일단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중소형 건설주 중에는 일성건설, 상지건설이 6거래 연속 좀 빠진다면 3거래 연속 빠지고 있는 흐름으로 현재 7% 가까운 하락 2,570원 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고요. SY 스틸텍이 5% 하락하고 있고 SG 여기가 이제 국내 1위의 아스콘이라고 해서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업인데 SG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현지 법인이 있거든요. 근데
뭐 고속도로 관련해서 예를 들자면 건설하고 재건하는데 아스콘이 필요한데 여기다가 이제 공급을 할 예정으로 관련주로 묶인 바가 있었고요. 오늘은 그런 악재가 좀 더해지면서 3% 가까운 약세로 2,605원 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종합기술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 좀 떨어지는데 2.5% 그리고 다른 종목 대비해서 덜 떨어지는 거죠. 5,780원 선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음봉의 흐름을 대부분 보이고 있는 우크라 재건주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조금 쉬어가는 양상인데 이럴 때는 종목 대응 어떻게 해야 할지 이데일리온 파트너와 함께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데일리온 라이브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데일리온 라이브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시장에 대한 궁금증 함께 해답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시장에 대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요.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하는 전문가와 함께 그 해답을 찾아보는 시간으로 꾸려가 볼 텐데요.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김태훈 파트너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부터 확인을 해볼 텐데요. 미국 증시도 상승폭이 점점 더 둔화하고 있는 모습이고 혼조세가 펼쳐지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이에 대한 영향 국내 증시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바이오주가 상대적인 약세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글로벌 시장에서 어떠한 부분을 좀 주목하셨을까요? 일단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에 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동에 사우디하고 아랍에미리트를 만나면서 거기서 이제 나름대로 세일즈 외교를 한다고 해서 대규모 자금을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뭐 벌써 말한 것대로 뭐 사우디 아람코 세계 최대 석유 정유회사인데 이 회사가 뭐 9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해주겠다고 하고 또 카타르는 뭐 이 보잉 이 비행기를 뭐 160대를 주문하겠다고 하니 이게 진짜 대박이죠, 이렇게 되면.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장기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게 실제로 다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거 둘 다 모유를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모유는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그런 협약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약속대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이번에 중동을 찾은 트럼프에게 이 사우디도 그렇고 이 카타르도 그렇고 뭔가 선물은 제대로 주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나름대로 세일즈 외교를 잘하고 있다는 것을 미국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런 그 보여주기식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실물 경기하고는 좀 많은 차이를 가진다는 것이죠. 미국은 요번에 그 10년물 그 국채 금리가 4.5%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상반기 중에 하기는 글렀다라는 말이 돌고 있고 그래서 시장이 오늘 그 혼조세로 끝난 것이죠.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은 좀 눈치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미중 간의 이 관세 전쟁이 90일간 소강 상태로 들어가면서
양쪽에서 이제 서로 약속한 걸 지키고는 있지만 여전히 관세는 부과되고 있고 그 부과되는 관세 때문에 양국 간의 교역이 줄어들면서 우리나라는 중국의 공장을 통해서 미국에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 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무역 이 시스템 자체가 트럼프의 관세 때문에 좀 굉장히 혼란된 양상을 보이고 있고 여기에 또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고 있죠. 그리고 어제 나온 보도 중에 저도 좀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건데 이 이태리 밀라노에서 한미 환율 협상을 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어저께 있었던 일이지만 1,400원 밑으로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기도 했는데요. 이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세기 때 아주 큰 사건이라면 프라자합의라는 게 있습니다. 프라자합의라는 게 프라자 호텔에 모여서 이 미국이 재정 적자나 무역 적자가 너무 심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뭐 한 방에 해결하겠다고 그래서 독일과 또 일본 그다음에 이 대미 무역 적자를 많이 보고 있는 국가들을 모아놓고 환율을 하룻밤 사이에 한 50%에서 100%를 절상시켜 버린 겁니다. 그렇게 하면 미국 제품은 가격이 싸지만 외국의 독일 제품이 서독 제품이죠. 그 당시엔 서독이나 또 일본 제품은 굉장히 비싸지는 것이죠. 근데 서독은 나름대로 통일하면서 또 통일이라는 그 큰 지정학적 변화도 있었고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았죠. 내수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을 올리고 또 내수의 그 자산 가치를 올리고 하는 쪽으로 정책을 펴다가 일본은 30년 동안 잃어버린 세대라고 해서 완전히 그 30년 동안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져버렸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닐까라는 걱정이 될 정도로 이 한미 환율 협상은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우리 원화 가치를 인적으로 절상시켜 버린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만든 그 제품의 구화를 해외 수출을 합니다. 그 타격이 어마어마하죠. 미국에만 파는 게 아니라 전 세계로 판매하고 있는데 전 세계로 판매하는 한국 제품의 가격이 하루아침에 2배가 되거나 3배가 된다고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나라 수출은 완전히 스탑이 될 겁니다. 그런 면 때문에도 이런 환율 협상에 대해서 우려 섞인 시각을 보낼 수밖에 없고 우리도 여기에 좀 긴장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이슈, 특히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순방에 나서면서 관련돼서 이슈가 나오고 있고 그에 대해서 밸류체인 하단에 있는 기업들까지 기대감이 커지고는 있습니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도요, 뭐 여러 가지의 뭐 이슈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 역시나 대선 관련돼서 후보들의 발언 하나하나에 관련된 섹터가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요동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 좀 보고 계실까요? 네, 어제 같은 경우는 네. 태양광 쪽에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서 대선 공약이 나오고 또 이게 뭐 에너지 고속도로니 그 아리백 산단이 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HD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이 대기업 계열사 좀 무거운 주식인데 이게 바로 상한가를 쳤습니다. 30%나 올라버리고 그리고 그 외에 뭐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SDN 같은 경우는 전환사채가 뭐 400만 주, 450만 주가 쏟아져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물량을 받고 거의 20% 가까이 주가가 급등하고 장중에 급등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태양광 쪽은 이 대선 공약에 대해서 제대로 순풍을 탄 모습입니다. 오늘은 어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시전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러한 대선 공약주들을 좀 관심권에 놓고 보셔야 되고 제가 이번 5월 달 들어와서 여러 번 제가 방송에 출연하면서 대선 공약주들을 한번 설명을 쭉 드린 것들이 있으니까 앞에 방송을 한번 돌려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우리 시장에서 어저께 또 중요한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좀 놓치고 비상장 회사라 놓치고 넘어갔겠지만 MG 손해보험이 이번에 사실상 청산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계약을 하고 있던 손해보험을 갖고 있던 손님들은 이 고객들의 이 계약을 다른 민간 손해보험사 5군데를 정해서 이쪽으로 넘겨주게 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한 2022년부터 이 MG 손보의 부실이 이슈가 돼서 이걸 정리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제 기억만 해도 한 4차례 정도 M&A를 하려고 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청산 작업으로 가는 건데요. 이러한 기업들이 꽤 우리 이 경제 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업체들이 지난 계속 부실을 키워가면서 시간을 끌고 있었는데 이런 기업들이 이제 한계에 도달하면서 터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6월 3일 대선이 끝나고 6월 4일 이후에 새로 들어오는 정부는 굉장히 큰 부담을 가질 겁니다. 특히나 이 MG손해보험이 이렇게 청산이 되면서 부동산 PF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 또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직 뉴스화되지는 않았지만
이쪽 부동산 PF를 해봤던 증권사에서 이런 PF팀에 있던 친구들은 굉장히 걱정하고 있죠. 왜냐하면 기존의 부동산 PF 부실을 이 땜빵식으로 해서 시간만 계속 폭탄 돌리기식으로 시간만 끌고 왔고 근본적인 그 해결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우리 증시 내에, 우리 경제 내에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다음 들어서는 정부가 굉장히 큰 부담을 갖고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눈에 띄는 부분은 한진칼이 어저께까지만 해도 상한가를 연속으로 하다가 오늘은 10% 이상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가가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오른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호반건설이 한진칼에 대해, 그러니까 이 한진칼에 대해서 이 뭐랄까요, 이제 적재적 M&A를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이제 뉘앙스가 나왔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다시 하락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 한진칼이 갖고 있는 계열사 중에 저비용 항공사인 에어부산을 결국 이 에어부산과 이 한진칼 지분을 수합을 통해서 바꾸지 않겠냐 이런 말도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호반건설은 이 항공업에 진출하면서 에어부산을 넘겨받게 될 가능성이 있고 또 그렇게 된 그림이라면 경영권 분쟁은 발생하지 않을 거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호반건설은 꽃놀이패를 잡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진짜로 이 한진칼, 그러니까 한진그룹 전체를 먹겠다고 달라질 수도 있고 안 그러면 하다못해 에어부산 정도는 챙길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호반건설은 꽃놀이패를 갖고 있는 것이고요. 또 그리고 한화호텔 쪽에서 이번에 아워홈을 인수합니다. 8천억을 들인 건데요. 8천억을 들여서 2조짜리 매출을 하는 이 식음료 회사를 인수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그 한화그룹은 이런 그 호텔업이나 이런 쪽도 굉장히 크게 강화시킬 수 있고 나중에 삼형제가 그 계열 분리되어 나갈 때도 막내 아들이 나름대로 그 사이즈가 있는 회사들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은 이러한 좀 눈치 보기 장세가 되고 있고 또 그러면서 또 이 대선 공약 관련주들이 계속 순환매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 공약에 관련된 종목들을 공부해 보시고 이런 종목들이 파란불이 킬 때 오히려 더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좀 좋은 타이밍에 좀 싸게 매수를 할 수 있고 향후 이 종목들이 뉴스가 나오고 이슈화되면서 빨간불을 킬 때 충분히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대선 공약에 대한 관련된 섹터들이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 가장 먼저 짚어봤습니다. 어제 태양광, 재생에너지 이쪽이었으면 오늘은 또 교육 관련된 기업들이 강하게 좀 시세를 내고 있는 모습이고 해운주에서는 HMM 부산 이전 소식 전해지면서 오늘도 시세를 장 초부터 냈던 모습도 특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 주에 대선 공약 관련된 섹터를 관심 섹터로 계속 들고 오시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원전주를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원전 관련해서는 어떠한 모멘텀들 저희가 바라보면 될까요? 네, 지난 정부가 이제 네. 탄핵으로 지금 물러난 정부가 이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한다고 해가지고 맞습니다. 이 이슈로 굉장히 3년 동안 재미를 좀 봤지만 이번에 체코 원전도 좀 어렵게 되고 여러 가지 또 그 잡음들이 있어서 이 원전은 이제 끝났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이 원전은 또 거꾸로 보면 인공지능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이 AI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365일 안정적으로 전력이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기에 에너지원으로 그 SMR이라는 소형 모듈 원전이 좀 대두되고 있고 이쪽 분야에 우리 한국 기업들도 미국의 이제 그 SMR 설계 회사들에 투자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SMR과 또 SMR에서 발전된 전기를 이 AI 데이터 센터가 있는 데까지 보내주는 전선주 같은 전력 관련주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보시면 충분히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SMR에 대한 기본적 주기기, 그러니까 원자로를 실제 만들어 볼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고 실제로 대형 원전에서는 주기기인 이 원자로를 두산 에너빌리티가 만듭니다. 그리고 신한울 원전이라고 요번에 이제 그 건설을 결정된 이 3호와 4호인데요. 이 신한울 원전 3호와 4호에 대한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화됩니다. 이 말은 올해부터 매출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도 좀 보셔야 될 거고 BHI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주로 원자력에서 보면 보조기기 쪽을 이 BHI라는 회사가 해왔었는데요. 그런데 이 BHI가 소형 모듈 원전 SMR에서는 주기기 시장을 또 진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BHI가 SMR 시장에서 주기기를 수주를 한다면
본격적으로 주기기 시장에 뛰어드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BHI도 관심권에 놓고 보셔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우리기술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우리기술은 우리 한국형 원전의 이 제어 계측기 기술을 국산화한 회사입니다. 굉장히 기술력 있는 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 올해 매출 목표를 1,000억을 제시하면서 시나리오 3호와 4호에 관련된 매출이 올해부터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진짜 큰 매출인 이 제어 계측 부분에 대한 납품은 내년 이후에 발생을 하겠죠. 그런 면에서 우리 기술도 관심권에 놓고 보셔야 되는 것이고, 이 원전 쪽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 원전보다는 소형 모듈러 원전인 SMR 쪽, 이게 올해나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부터는 실제로 건설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원전 기술 업체들은 여기에서 하나의 그러니까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원전 관련된 이슈 가장 먼저 짚어주셨습니다. 어쨌든 세계 시장에서 원전이라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국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관련된 종목들 조금 정리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요. 항공주를 선정을 해 주셨습니다. 항공주들 어떠한 부분을 좀 볼까요? 항공주들은 확실하게 실적들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요 최근 들어서 이제 원화도 강세를 나타내면서 이 원화 강세가 되면 왜 이게 이 항공주가 좋냐 이런 말 많이 네, 실제로 하시는데요. 왜 좋아지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항공사들은 네. 해외에서 뭐 보잉이든 어디든 비행기를 사올 때, 에어버스나 사올 때 대부분 달러 부채입니다. 달러를 붙이는데 네. 달러 부채가 많아지면 거기다 이자 비용을 다 달러로 지급합니다. 근데 원화가 강세일 경우에는 말 그대로 1,500원에 빌려서 1,400원 환율에서 갚는다면 100원의 그 시세 차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환차익을 보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서 원화가 강세로 가면 항공주들은 이익입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 항공주들은 이 원화가 강세갈 때 한국 사람들이 해외로 여행 가는 아웃바운드 쪽으로 이제 이 매출을 많이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여행 수요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해외여행, 지금 해외 쪽으로 나가는 아웃바운드 그 항공사들의 수익이 훨씬 더 큰 매출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항공주들은 원화가 강세일 때 그 주가도 강세였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대한항공이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데요. 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 합병을 해서 통합 국적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 정도 사이즈가 얼마나 크냐면 일본의 잘과 아나항공이라는 전일본 공수라는 회사가 있는데 두 개를 합쳐도 이 우리나라 통합 국적기보다 작습니다. 그 정도로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은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오죽했으면 미국이 끝까지 마지막까지 이 합병에 대해서 계속 딴지를 걸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태평양 노선에서 가장 큰 항공사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것이고, 제주항공도 이번에 여름 시즌을 맞춰서 국제선 48개 노선을 할인 항공권을 풉니다. 그만큼 현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금을 먼저 땡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할인 항공권을 먼저 푸는 것인데요. 이 여름 시즌이 원래 항공 수요가 많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런 할인 항공권에 대한 프로모션을 사용한다는 걸 잘 보셔야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도 마찬가지로 이 여름 시즌에 각각 장거리 노선에 대해서 할인 항공권을 풉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항공주들을 관심권에 놓고 보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그러면 말씀해 주신 걸 좀 정리해 보면 항공주들 대형 항공사를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네. 거예요. 아무래도 소형보다는. 일단 네. 그 대형 항공사들은 원거리를 많이 뛰기 때문에 네. 거기서 드리는 수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비행기를 더 많이 그러니까 달러를 지불하고, 그러니까 네. 달러 부채를 찌고 비행기를 더 많이 사오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올라갈 때 거기 수익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게 대형주들이 좋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뭐 항공주들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파트너님께서는 대형주가 원화 강세 때 상대적인 수혜를 더 받을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공략주를 한번 공개를 해볼 텐데 오늘 공략주 어떤 종목일까요? 역시 대한항공이죠. 대한항공이요. 대한항공이 네. 왜 중요하냐면요. 대한항공이 조만간에 아시아나항공 올해하고 내년에서 2년 동안 이 통합을 합니다. 요번에 그 저비용 항공사 각각 갖고 있던 저비용 항공인데 진에어가 있고 또 아시아나항공 쪽에서는 이 에어부산과 에어서울 또 인천인가요? 하여튼 이 세 가지 이제 그 저비용 항공사를 갖고 있는데 에어부산과 네. 에어서울과 또 한 군데가 있는데 갑자기 네.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하여튼 이
저비용 항공사들에 대해서 여기 재무 구조를 개선한다고 해서 여기 대규모 증자를 해줍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서 이 양사가 이제 통합을 하는 것이죠. 통합을 했을 때 결국은 대한항공이라는 이름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면 대한항공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의 잘과 아나 이 두 개를 합친 것보다 더 큰 항공사가 돼서 이 동아시아 태평양에서는 가장 큰 항공사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항공시장에서 이 규모의 경제에서도 덩치값을 하기 때문에 대한항공은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가격이 아마 가장 싼 가격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 장기적으로 보시면 지금 나중에라도 자제분한테 물려주실 때 뭐 말 그대로 이 대한항공 주식을 물려줘도 예전에 말씀하셨던 예전에 삼성전자를 많이 물려줬다고 그러는데 대한항공을 물려주는 게 훨씬 더 이룰 수 있을 만큼 이 대한항공은 굉장히 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 되고 있는데요. 매수가는 일단 23,000원을 제시해 드리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매수의 목적은 그 낮은 가격에 낮은 네. 매수 단가에 매수 수량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해서 사시는 게 맞고요. 그 분할해서만 사는 동안 주가가 흘러내리면 더 싸게 살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총 투자할 자금이 얼마인지를 생각해 보시고 그거를 거기에 맞춰서 슬라이스해서 분할 매수하시면서 매수 단가를 최대한 낮춘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매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손절가는 21,500원을 제시해 드리는데 21,500원을 너무 더 내려간다면 내려가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대한항공에 투자할 만한 이유를 아예 그냥 날려버릴 정도의 나쁜 악재라면 다 손절매 치고 나와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아까 좀 전에 분할해서 매수했던 것만큼 분할해서 다시 손절매를 치면서 더 낮은 가격에 사드리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이 목표가 35,000원을 제시해 드리는데 이 35,000원은 대한항공이 지금처럼 1분기 때 실적을 낸 것처럼 꾸준히 2분기, 3분기 늘어나고 그 국제유가나 이런 부분에서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이 대한항공의 밸류에이션이 그 정도는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항공에 대해서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접근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항공에 대한 가격 전략 대응 방법을요, 정말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손절가 이하로 내려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까지도 알려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시장 전반적인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은 경제에도 공포가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경제에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공포를 소개해드리고 공포와 탐욕지수까지 알려드릴게요. 이름하여 경제의 공포 특집,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아래 공포, 리세션인데요. 경기 침체를 말합니다. 경제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 경기 침체로 판단하는데요. 소비가 줄고 기업 실적이 악화되며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시장은 공포에 휩싸입니다. 경기 침체가 오면 주식시장도 크게 흔들리며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지곤 하죠. 다음은 D의 공포인데요. 디플레이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통화량의 축소로 인해 물가 하락이나 경기 침체가 발생하는 상황인데요. 디플레이션 상황에서는 보유한 자산의 가격은 하락하고 소비와 생산도 위축됩니다. 결과적으로 기업의 수익이 줄어들며 결국 경제 전체가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일본이 1990년대부터 장기 디플레이션에 빠졌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다음은 I의 공포,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의 공포입니다.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의 양이 줄어드는 현상인데요.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서민 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려야 할지 고민에 빠집니다. 또한 금리 인상은 또 다른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도 있죠.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공포는 S의 공포입니다. S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말하는데요. 경기가 침체되는데도 물가는 계속 오르는 최악의 상황을 의미합니다. 저상장과 고물가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도 물가 상승이 잡히지 않는다면 정책 대응이 어려워지고 국민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경제에는 다양한 공포가 존재하는데요. 공포에 대한 투자자들의 심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로 공포와 탐욕 지수가 있습니다. 이 지수는 시장이 공포에 질려 있는지 아니면 탐욕적으로 달려드는지를 측정하는데요. 지수가 낮으면 시장이 공포에 빠졌다는 의미이고 지수가 높으면 탐욕이 극에 달했다는 뜻입니다. 투자자들은 이 지수를 참고해 매매 전략을 조정하기도 하죠. 이처럼 경제의 공포는 투자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일상에도 스며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포를 이해하고 대비하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경제 공포들, 공포와 탐욕 지수를 잘 기억해 두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의 상황들은 저희도 잘 살피면서 빠르게 전달해 드릴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마켓나우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장 일단은 코스피는 0.2%대, 코스닥은 0.6%대 하락을 기록을 하면서 이번 주에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을 소화해내고 좀 쉬어갑니다. 근데 우리 시장만 그런 건 아니에요. 일본 니케이 지수도 지금 1%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고 중국 쪽의 출발 상황을 보면 어제 중국 상해종합지수나 홍콩 항생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하면서 분위기 좋았는데 오늘은 상해종합지수도 약보합권 수준에서 출발을 했고 홍콩 항생지수도 지금 강보합권, 약보합권이네요. 약보합권으로 소폭 움직임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번 주 오늘은 일단은 뭐 미국 시장도 쉬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전반적으로 오늘은 방향성 탐색하기가 쉽지는 않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책을 찾아야 할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의 분위기와 전략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데일리 인사이트는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수도권에 비도 추적추적 내리고 뉴욕 시장도 뭐 테슬라 이런 건 잘 갔지만 약간 쉬는 모습이고 우리 시장도 오늘은 뭔가 활기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대표님. 그냥 국지성 호우죠. 네. 미국은 쨍쨍한데 저희는 네. 비 오고 있는 모습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좀 달렸다고 이제 지수가 좀 올라갔다고 시장이 강세라고는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뭐 어떤 종목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분위기가. 그러니까요. 네. 그런 차원 쪽에서 오늘 딱 이슈로 잡은 게 안 가는 종목 특집이더라고요. 마음 아픈 종목 특집. 네. 내 계좌 왜 이래? 이런 쪽의 대표적인 섹터인 것 같아서 그걸 일단 좀 찾아는 보는데 이게 뭔가 그렇죠. 지난주에 저희가 조선방산을 봤잖아요. 네. 너무 잘 가는 것만 보다 보니까 이제 소외되신 분들이 저도 이제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면 막상 뭐 미국 증시랑 우리나라 지수가 나쁘지 않은 흐름을 가고 있는데 정작 소외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은 게 아니고 대부분인가? 다 하나씩 갖고 계실 거고 또 네. 그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거 올랐다고 하더라도 이게 발목 잡으니까 계좌가 확 못 들어서는 이런 네. 것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소외받고 지금 힘든 업종들을 좀 보겠습니다. 네. 2차 전지나 바이오 참 저도 답답한데 네. 자, 일단은 바이오 쪽을 제약 바이오 쪽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제약 네. 바이오는 그래도 뭐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나 뭐 기술 수출하거나 뭐 계약 FDA 뭐 이런 이슈가 있는 것들은 좀 잘 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근데 결국엔 트럼프 때문에 제약 바이오가 발목 잡힌 것 같습니다.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게 되면은 네. 이게 솔직히 별거. 그러니까 미국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네. 어떤 미국이 이제 어떤 가격을 통제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기 때도 분명히 시도를 했었습니다. 약간 인하하는 거. 약간 인하한다. 그래서 거의 이제 유구하고 비슷하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약간 인하를 통해서 나오는 또 하나의 변화를 보게 되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메디케어라고 하는 쪽들 그리고 또 하나 공보험 쪽에서 네. 그러니까 중간에 보험, 그러니까 미국과 우리나라의 차이는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있는데 그쵸. 미국은 공공보험. 그렇죠. 미국에는 사보험이 있습니다. 그쵸. PBM이라고 하거든요. 이 사보험과 메디케어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이 사보험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거기서 그걸 관여 못한다 그러면
어르신들부터 그리고 네. 또 취약계층을 위해서 65세 이상 들어가는 공보험 쪽의 성격들 약 한 전체 시장의 한 30% 차지하는 메디케어 쪽들을 이제 또 관여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런 쪽에서 그러니까 약값이 너무 비싸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사보험 쪽들 건드리고 거기다가 또 지금 나오는 메디케어 쪽 건드리겠다라는 네. 차원 쪽에서 이거를 압박을 통해서 약가를 인하를 시키겠다라고 하는 과정들이 네. 나오게 되면은 정부는 맨 뒤에 있을 수밖에 없고 이들이 중요하게 영향을 끼치면서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관여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은 이번 약가 인하나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이들을 내가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메디케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거마저도 일기 때 우리 약가 인하를 하겠다라고 통보를 하고 행정명령을 했어도 제약사들이 난리가 났죠. 그렇죠. 예. 네. 그게 아니 이거 말이 되는 거냐? 그리고 법원에서도 이걸 허용하지 않았습니까? 제동 걸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게 결국에는 바이든 행정부 넘어오면서 폐기됐습니다. 폐기됐잖아요. 예, 그래서 다시 원복되는 모습들이죠. 네. 예, 그런데 이번에 또 하겠다. 곤조가 한번 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면은 한번 하는 건 끝까지 하긴 하네요. 네, 그래서 또 하겠다라는 네. 쪽들인데, 그러니까 그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용들은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민들에 따라 얼마큼 이제 많이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위대한 미국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약값을 그렇죠. 낮추겠다는 건데. 네, 근데 자세히 보게 되면은 네. 그렇게 할 수 없는 구조적인 모습들이 많은데 그냥 부딪혀 본다고 봐야 되겠죠. 아, 그래요? 네, 왜냐면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통해서 약가가 많이 낮춰줄 거였었으면은 네. 예전에는 매번 그러니까 오바마 때도 그랬었죠. 오바마 네. 케어라고 한번 나왔던 것도 있고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하겠다고 시도를 하는데 미국은 일단 자본주의입니다. 그렇죠. 자본주의인데 그럼 제약사 입장적으로 보게 되면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새로운 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R&D 비용이 들어갈 거고 거기 기간이 필요합니까? 네. 그에 따라서 신약을 개발해서 FDA 통과까지 받아서 상용화를 시킨다. 그러면 그 시간과 비용까지를 감안한 가격들을 책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그게 물론 이제 나는 그러니까 중간에서도 탈락하거나 실패하거나 그러면 얼마나 많은 비용 로스가 나옵니까? 네. 그것까지 다 감안해서 가격을 이만큼 책정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지금까지 자본주의 역사도 그랬고 이런 흐름들인데 그걸 역행하면서 뭐 마치 중국처럼 정부가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다고 하면서 바꾸는 관점이 나온다. 이거는 법원 자체가 이제 제동을 걸고 또 제약사들도 다 소송감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이번에 똑같을 겁니다. 결론은 쉽게는 못 될 겁니다. 안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한 부담감이 좀 주가에 작용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네. 결국에는 이 두려움 때문에, 공포 때문에 네. 트럼프가 어쨌든 처음에 강하게 때려놓고 뒤에 가서 흐지부지 되거나 아니면 뭐 약화되거나 이런 패턴으로 봐야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는 네. 2년만 버티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2년 그러면 2년 사이에는 주가가 안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제약 쪽은. 보니까 자 회피하는 섹터가 나오게 되는 그러니까요. 경향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 쪽에서 힘이 없고요. 근데 이쪽과 관련된 쪽들은 또 이것만 뭐 대충 끝나서 행정명령 원래 끝나고 나게 되면은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다른 제약사들의 반응과 함께 뭔가 변화가 나올 것이다라고 바라보는데 아직까지 또 확대가 되지 못하는 모습들은 그래 그거 한번 해놓고 그러니까 원래 의약품 관세가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네. 이거 먼저 하고 의약품 관세가 뒤로 밀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갑자기 순서 바뀌었더라고요. 네, 이거 하고 얼마나 격화되는지 한번 반응 좀 보자. 제약사들의 반응 보자. 네. 그다음에 내 의도에 안 따라와? 자 그러면 이제 관세와 그러면 함께 관세를 때리겠다. 네 그렇게 나오겠다라고 또 그렇군요.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길들이는 모습들이 좀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제약사 다국적 제약사 로슈 같은 경우도 어제 보니까 기사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지금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해서 조 단위로 투자를 하겠다는 부분들도 네. 만약에 약가 인하 관련된 쪽들을 미국이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정책적으로 혼란을 불러일으킨다 처리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는 제약사들은 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른 제약사 뭐 일라일리도 그랬고 머크도 그랬고 다 지금 미국에 투자하겠다라는 쪽에 대한 약간 먼저 내 카드를 먼저 보여줬죠. 딜을 하겠네요. 네, 그걸로. 그런 쪽으로 보여줬는데 미국 정부가 그런 식으로 나온다? 그럼 나 여기 못해. 한쪽으로 나오게 되면 결국에는 또 이것도 타협되는 과정이 나오지 않을까 한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시간은 걸리죠. 그런 쪽에 대한 반응들이 지금 제약바이오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네, 어쨌든 트럼프는 그러면은 말씀해 주신 걸 보면 일단 1차로 약값 인하 정책으로 두들기고 네, 그 다음에 말을 안 듣는 이 기업들, 바이오 기업들은 관세를 매기고 이런 식으로 과정을 갈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이 약값을 인하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됩니까? 만약에 그게 된다면.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는 이제 두 가지가 다
거친다고 봐야 되겠죠. 네. 첫 번째는 약가 인하와 관련된, 그러니까 약가 인하가 우리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없는데 네. 그를 통해서 이제 빅파머와 관련된 기업들이라든가 네네. 아니면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 열심히 우리도 기술 개발해서 신약 인정받고 그거를 이제 미국으로 막 보내려고 수출하는.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경우들 특히 이제 관세 같은 경우가 이제 네네. 거기서 영향을 받겠죠. 근데 아직 안 정해지다 보니까 더 불안한 모습들이고. 네. 그러니까 즉 대상이 북미 쪽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요게 이제 좀 흔들리는 거죠. 그리고 또 최대 시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는다라고 봐야 될 것 그럼 같은데 북미 쪽에 매출 많은 기업들은 어쨌든 좀 피해하는 게 당분간은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나온 경향을 네. 보게 되면 녹십자, 유한양행, 그리고 또 SK 바이오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단 대상이 우리 가장 큰 시장 쪽에서 뭔가 포지션 갖고 이제 좀 어려운 거 신약 개발 다 끝냈기 때문에 이제 돈 벌릴 일만 남았어. 네네. 라는 것들이 타격을 받는 게 이런 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그러면 이제 전략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그 관세를 물고라도 미국에 가는 게 관세를 물고라도 지금 수출을 계속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관세가 너무 세니까 차라리 미국에 가서 거기서 이제 생산 기지를 만드든지 현지에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략은 그러면 일단 관세 맞을 것 같으니까 이제 재고를 팍팍 보내버려야겠죠 먼저. 그래서 그 법인 미리 쪽에서 쌓아두고. 미리 쌓아놓는 현상을 하게 되면 일단은 단기적으로 한 2년만 버티자. 네네. 2년치 물량을 미리 갖다 쌓아놓고 관세를 이제 피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저 변화가 이렇게 크게 또 나오지 않고 뭐 움직인다. 근데 네. 아마 10% 정도의 관세는 물을 각오를 하고 그렇죠. 봐야 지금 되겠다. 뭐 거의 기본으로 10%는 다 깔고 가니까 어떤 네. 업종이나 나라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하게 되면은 최대 만약에 뭐 어떤 변화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제 뭐 또 협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10% 정도는 이제 그러니까 마지노선이죠 이게. 그까지는 약간 이익 훼손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거 감안하는데 주가는 그 이상으로 빠졌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그것만 끝나게 되면 변화가 나오겠지라고 대응할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근데 그게 저희가 불확실성 제일 싫어하는 거죠. 그쵸. 얼만큼 정해질지 모르다 보니까 거기서 지금 시장이 약간 좀 긴장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자, 뭔가 타협이 나왔을 때 V자 반등을 할지 아니면 2차 전지처럼 트럼프가 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공포가 쌓여서 아예 소외가 될지 그런 네. 것들은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 상황이고 알테오젠은 조금 더 어제 또 때마침 알테오젠이 뭐 이런 언급을 했더라고요. 알테오젠 쪽에서 우리는 이거 약값 인하해도 큰 영향 없다라는 의견인데 네.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딱 아주 정확한 답변이고 저희가 궁금한 쪽을 거의 다 보여줬다고 봐야 될 것 네네네. 같습니다. 답변 쪽을. 그런 쪽에서 봤을 때는 어제 나왔던 내용들이 딱 그겁니다. 만약에 이제 약가 인하 때문에 뭐 이제 우리 해당 품목들이 들어가느냐 마느냐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빅파마들은 그러니까 약가가 인하되는 쪽에 해당되는 품목들이 오리지널에서 한 13년 정도 되는 쪽들을 바라본다라고 하게 되면 무조건 신약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야 이게 이제 약가 인하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면 신약 문의가 나와야겠죠. 네네네. 네, 그럼 지금까지 만약에 이어갔던 뭐 항암제 잘 팔리는 게 있다. 그러니까 뭐 머크사의 뭐 키트루다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 지금까지 하게 되면 약가 인하 대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뭐 정부에서 자꾸 내려 뭐 아니면 또 유무원의 압박들이 있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해당되니까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그쵸. 그럼 안 되겠다. 제형을 변경하는 겁니다. 제형으로 지금까지 IB 정맥 주사였다. 그럼 이제 SC 제형 쪽으로 주사 쪽으로 바꾼다. 아니면 또 나가서 경구용으로 바꾼다.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되게 되면 이 제형만 바꾼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신약 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빅파마들은 지금 안 되겠다. 이거 지금 될 만한 돈 되는 품목들 다 빨리 바꾸려고 노력을 제형을 하겠죠. 바꿔버려서 네. 신약으로 승인을 받고 그럼 그렇습니다. 가격 인하에 대한 압박을 좀 피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알테오젠도 거기에 기회를 같이 할 수 있다. 그렇죠. 제형 변경과 관련해서 플랫폼을 갖고 있는 업체들은 그쵸. 몸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네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영향이 없다. 그리고 기다려보게 되면 우리는 또 빅파마들의 콜을 더 많이 받을 것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들인데 시장은 일단 불안해요. 어제 미국 시장에서 그쵸. 또 릴리 빠지고 네, 엄청 헬스케어만 지금 엄청 빠집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영향받아서 왠지 불안한 겁니다. 게다가 또 시총이 좀 올라왔고 코스닥 쪽에서도 시가총액 1위 종목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영향을 그대로 노출돼 있다라는 쪽으로 보는 게 맞지. 기본적인 논리는 그게 맞는 것 같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알테오젠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 좀 우려 중에 하나가 할로자유가 같이 또 붙었던 그쵸. 네, 그쪽과 관련된 특허 소송 네네. 쪽들이 그러니까 알테오젠으로 직접은 또 못해요. 네, 우에서 머크한테 건다는 얘기는 일단은 직접 붙게 되면은 만약에 그러면 소송 붙었다가 만약에 보상과 그 피해 보상까지 일단 정신적 보상 위자료까지 내놔라. 네네. 그렇게 되면 엄청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괜히 우에서 지금 머크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1차 결론들이 6월 말쯤 되게 되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 안 남았네요. 네, 그렇게 되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머크도 급하죠. 이거
빨리 지금 뭔가를 해야 되는데 자꾸 한로자임이 경쟁사 입장에서 그쵸. 그걸 붙는다. 기분이 나쁜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해결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오히려 좀 어느 정도 좀 벗어나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나 쪽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 이래저래 막 붙어 있다 보니까 시장이 싫어하는 불확실성 가지고 좀 주가가 여기까지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리는 30만 원대 초반 정도, 그러니까 32만 원대 정도라고 하게 되면 이제 시총이 약간 18조 밑에까지 내려왔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가격 메리트가 이제 좀 나온다고 볼 수 있는 시점까지도 들어왔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 여기서는 이제 버티는 기간 같고 크게 더 밀리기보다는 이 정도에서 이제 만약에 더 밀린다고 하더라도 뭐 30만 원대 초반 정도는 지킬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뉴스 플로우 좀 보시면서 더 밀린다? 더 조금 늘려가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관점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는 어쨌든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때문에 네. 조금 더 심리적으로 많이 밀린 경향이 있는데 뭐 알테오젠 예를 설명해 주셨지만 어쨌든 그래도 경쟁력이 있는 이 제약바이오들은 반등 가능성은 충분히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또 하나 거죠.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그렇죠. 네네. 네, ABL 바이오도 하반기까지 해서 지금 이번에 또 이제 성과 낸 것들, 그 GSK 쪽으로 뭐 4조 가까이 냈던 것들도 보게 되면은 이것도 지금 성과를 냈고 앞으로 그들이 관심 많다는 거에 대한 반증인데 일단 또 이번에 또 학회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유럽 학회는 이제 끝났고 거기서 이제 나오는 암학회 같은 경우에서도 아스코 있잖아요. 아스코 있죠. 네. 예, 이런 쪽에서도 기대감이 높아질 것 같고 이제 회사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하반기에서도 최소 한두 개 정도는 더 라이센싱 아웃이 될 가능성이 그래요? 높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그때 이제 발 맞춰서 움직인다 그러면은 또 마찬가지로 6월, 7월 달 그때쯤에 한번 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 그것까지 본다 그러면 불확실성이 먼저냐, 기대감이 먼저냐 그러게요. 안쪽에서 예 아마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여기서 밀려 있고 안 빠지고 버티고 있다. 오히려 반발력이 한번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게요. 네,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미중 관세 협상을 빠르게 했던 것처럼 트럼프도 빠르게 이번에 제약바이오 쪽에 입장을 선회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네. 또 제약바이오도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러면은 시간이 이렇게 됐네 벌써. 2차 전지도 얘기를 해야 돼요 저희가. 2차 전지는 근데 2차 전지는 또 다른 의미에서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간단히 이게,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네, 예. 지금 또 삼성 SDI 다음에 이번에 또 포스코 퓨처엠도 유증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일단 지금 이제 두 가지 악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유증, 부담들. 근데 그렇게 힘든 거예요? 다들 지금 2차 물론 힘들죠. 근데 네. 힘드니까 증자하죠. 네, 그러니까. 힘드니까 증자하는데 돈 잘 벌고 있었으면은 내 돈하고 증자 금액도 이 정도만 그쵸, 할 수가 섞였죠. 있겠고, 그리고 또 제 3자로 나갈 수도 있겠죠. 우리한테 투자해라, 돈 벌어줄게.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업황이 안 좋을 때 나오는 시그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요거만 그러니까 버티다가 이때만 잘 버텨나가게 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부분이라고 보게 되면 네. 일단 그렇다고 여기서 V자로 업황이 턴을 딱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거의 바닥권에 대한 인식적으로 이제 바라보는 게 네네. 맞지 않나라는 생각들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국 쪽에 많이 여류한 건 사실입니다. 지금 CATL 벌써 홍콩의 상장이 내일인가 오늘인가 네, 내일 그쵸.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저희도 CATL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CATL 롱 한국 숏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럼 우리 쪽에서 2차 전지에서 더 CATL로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다고 그래- 봐야겠네요. 그렇게 돼서 주가가 만약에 낙폭이 커진다. 저는 그걸 기회로 삼는 게 그걸 오히려 기회로 보자. 단기 낙폭이 커지게 되면은 그거는 또 기회가 아닐까라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이럴 때가 2차 전지는 확실하게 보셔야 될 게 낙폭 커져서 가격 메리트가 충분히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반등이 나와요. 근데 어정쩡하게 옆으로 이렇게 하락하고 있게 되면은 하락 횡보하고 있게 되면은 거기서 막 물탄다. 이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관점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는 두 번째는 네. 어제 나왔던 이제 IRA 그 네. 변경 초안 네네. 쪽에서 보게 되면 일단 보조금 지급 올해까지 끝입니다. 내년은 이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부담감이 좀 높아지는 거죠. 네. 네, 그런 쪽에서 그런 부분만 본다고 하더라도 업체 입장으로 보게 되면 AMPC는 적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2033년이 아니라 2032년까지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일단은 숨통은 튀어놓은 거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그러면 요즘에 또 그 AMPC 안에 내용 중에서 신재생을 계속 또 여전히 보조금 지급한다라고 네네네. 나오게 되면 와 이쪽으로 가야겠다라는 쪽으로 나오죠. 그럼 2차 전지 업체들은 지금까지 전기차로만 봤습니다. 네네. 근데 신재생 에너지가 크려고 하게 되면 ESS가 같이 네. 동반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ESS가 앞으로의 돌파구다 그런 이야기 최근 많이 나오는데
근데 항상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들어갈 만한 ESS로 들어갈 만한 LFP가 공급이 안 돼요.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그쪽에서 나오기 시작해서 북미 쪽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나온다 그러면 이게 캐즘을 돌파한 모습들이다라고 하게 되면 ESS의 변화들을 또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고 네. 거기서 그러면 그거의 여파를 통해서 약간 이제 좀 연장되는 구간들이 나오겠죠. 그거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전기차는 아마 테슬라의 로보택시 네. 나오면 미국 가서 한번 타보고 싶어요. 그러게요. 네, 저도 그러니까 궁금해요. 한국도 뭐 운전 좀 우리는- 해주실래요? 이게 아니라 저도 이제 방송국 올 때 막 원고 쓰고 그렇죠. 그러면서 차 안에서 차가- 네, 쓰고 쓰시고. 차 안에서 하고 졸다가 뭐 네. 침대가 됐다가 사무 공간이 됐다가 그러면 저도 바로 바꾸고 싶죠. 네. 그런 쪽에 대한 법령이나 이런 것들이 네네. 확인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캐즘이 돌파되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이를 ESS가 변화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까지 본다고 하게 되면 그를 좀 확인하는 상황들 그걸 좀 보셔야겠죠. 그러니까 아마 네. 하반기까지의 어떤 구간들을 좀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는 결국에 ESS가 본격적으로 LFP 만들면서 공급이 되면서 ASS 쪽에서의 매출이 잡히고 실적이 보이는 게 하나 중요하고 네.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이제 상용화되면서 그런 무인 전기차가 돌아다니는 게 더 많아지는 게 캐즘으로 극복이 되고 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거쳐가야 될 관문이 많고 네. 그런 시간도 좀 걸릴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저희가 지쳐가는 거죠. 네. 그런 쪽에서 당장 여기서 뾰족하게 그래서 지금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차 전지 사라고는 솔직히 이제 말씀 못 드릴 것 같고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질적인 매매에서 말씀드릴게요. 네네. 그럼 내가 계좌에 2차 전지 쪽 한 절반을 갖고 있다. 네. 이거 뭐 거의 마이너스 50%돼 있다. 이거만 보고 있고 나머지 열심히 해봐야 계좌가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그쵸. 이럴 때는 내 매매 심리를 위해서 이거를 계좌를요 하나 더 뜨세요. 다른 계좌로 네,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걸 보지 말자. 네. 2차 분리해서 전지? 거기다 놓으시고 네. 그러니까 볼 때마다 스트레스 받느니 그쵸. 차라리 거기다 놓아놓고 그러니까 주가 흐름들 보면서 그다음에 나머지 갖고 그러니까 약간 나머지 현금 갖고는 이쪽으로 새로 다 시작하는 느낌으로. 느낌으로 해서 네. 이걸 열심히 그래도 운영해서 벌어놔야 그걸 가지고 나온 거 가지고 또 물을 탈 수 있는 자금들이 나올 수 그쵸. 있으니까 그렇게 연결하시든가 아니면은 그것도 저도 싫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현금도 없는데 이쪽으로 다 100%인데 라고 하게 되면 아유, 죄송하지만 네 30%만 잘라주세요. 손절해야 됩니까? 네, 30%만 잘라주시고 그걸 가지고 저 당신이 뭔데 내 손해 본 거 잘라라 말아 손해를 확정시키느냐라고 네. 한다고 하더니 어쩔 수 없습니다. 어. 지금 백강현 교수가 되셔야 됩니다. 네, 응급 상황입니다. 네, 응급 수술 들어가야 됩니다. 네네. 그러면 그때 잘라놓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운용을 해서 다시 들어가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제일 좋겠다. 그렇게 해야 좀 돌파구가 나오지 않을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잘 안 가고 있는 답답한 업종 두 개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해법을 찾아봤습니다. 바이오와 2차 전지 관련해서 투자 전략 시청자분들 참고를 잘 해주셔서 회복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인사이트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좋은 전략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좋은 내용으로 상승하는 업종, 상승할 것 같은 종목들 업종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드토커 신입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엔비디아 테슬라. 우리 엔비디아 테슬라야. 땡큐 사우디. HMM 부산 이전 추진 소식의 강세입니다. 오늘은 제목이 짧네요. 그렇죠? 자, 또 다우만 마이너스였나요? 다우는
다우 30이 많이 변화를 했는데요. 근데 저는 사실 솔직히 안 변했으면 좋겠긴 해요. 그게 이게 다우존스라는 게 다우존스라는 회사에서 30여 개 종목을 이 어떤 미국을 대표한다고 해서 꼽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약간 그 단 한 번에 정통성을 버리고 정통성이나 뭐 전통을 버리고 아예 우리 너무 고리타분하니까 그냥 다 대세를 따라가자. 이래버리면 사실 다우존스 30이랑 나스닥의 어떤 차별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건 좀 아예 그런 건 싫거든요, 사실. 제가 생각하는 건 약간 다우 30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 한 동네에서 워낙 요즘에 가짜가 많긴 하지만 진짜로 30년 뭐 3대째 해가지고 손만두집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손만두를 빚는 손으로 빚는 거. 그러니까 막 기계 좋은 게 나왔는데도 손으로 빚어서 항상 손만두를 만드는 집인 거죠. 근데 이제 뭐 아들, 딸 때가 돼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때 너무 손으로 빚는 거를 그대로 하려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막 줄을 많이 서니까 그게 감당이 안 되니까 조금 기계를 조금 도입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괜찮은데 아예 그냥 뭐 간판은 3대째 손만두 뭐 예전에 손 비결로 만듭니다 해놓고 아예 안에는 그냥 막 최첨단 기계로 그냥 막 딱 싹둑싹둑 만들고 있으면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럼 옆에 새로 생긴 거짓말로 3대째 간판이라고 단 생긴 지 한 달밖에 안 된 최첨단 기계로 하는 만두집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우 30이 워낙에 너무 뭐 옛날 거를 추구하는 게 아니냐 하니까 그래서 애플도 들어오고 엔비디아도 들어왔잖아요, 일단. 근데 가격 가중 방식이라는 그 방식을 포기를 안 하면서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라는 어떤 이건 보험주라고 해야 되나요? 바이오주, 보험주가 낫겠죠. 보험주에 가까운 이 성격의 요 조금 느릿느릿하게 움직이는 성향을 강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그 방식을 포기는 안 하고 있긴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이 정도 선에서 더 이상 너무 많은 트렌드는 안 받아들였으면 하는 바람이긴 하거든요. 뭐 그것 때문에 그래서인지 다우가 항상 약간 좀 저렇게 3대 지수랑 다르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아시는 분들은 사실 뭐 다우가 혼자 왜 이렇게 동떨어져 있어. 뭐 그냥 저걸 어떻게 좀 가격 가중을 똑같이 시가총액 방식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하시는 분은 만약에 그렇게 바뀌어버리면 또 차별화가 안 된다는 거. 그렇죠? 막상 그렇게 바뀌면은 또 싫으실걸요? 그러면 그럼 S&P 500이랑 다우존스 30은 그냥 종목 수의 차이밖에 없는. 그렇죠? 재미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또. 그래서 다우존스 30은 조금 그대로 유지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바람이고요. 뭐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완전히 막 버리고 있지는 않거든요. 옛날 거를. 그렇게 버릴 거였으면은 다 버리고 그냥 그걸로 다 도배하면 되죠. 막 아마존, 애플, 엔비디아 그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해가지고 다우 산업지수도 그럼 그렇게 잘 날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그렇죠? 방식의 문제예요. 저거는. 지금 그 다우는 121선에 막혀서 이틀 연속 빠졌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그 30의 상승률 순위를 보시면 알아요. 엔비디아가 1위 했잖아요. 야, 이게 다우존스 30이 아예 막 그 무슨 과거에 젖어가지고 뭐 자기 전통을 지키려고 트렌드를 안 받아들이지 않다니까요. 다 있어요. 엔비디아가 1등을 차지했어요. 어제. 엔비디아가 1등을 차지했지만 이 지금 S&P 500이나 나스닥에서는 엔비디아 영향력이 크겠지만 여긴 가격 가중 방식이기 때문에 한 주당 가격이 여기서 얘는 135달러밖에 안 되잖아요. 135달러밖에 안 된다는 것도 이상하지만 여기 다우존스 30 세상에서는 이 가격 한 주당 가격이 높은 애를 많이 비중을 쳐주는 시스템이니까 135달러라는 것은 여기선 좀 안 쳐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골드만삭스는 한 주당 가격이 611.60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주당 가격이 높은 게 여기 왕이에요. 시가총액으로는 상대가 안 되거든요. 시가총액은 엔비디아가 훨씬 크죠. 시가총액 마켓캡을 보세요. 마켓캡은 지금 요 186 밀리언 달러인데 엔비디아는 뒤가 T예요. T릴리언. 그래서 아예 차원이 달라요. 이 마켓캡은. 근데 여기서는 한 주당 가격이 621.60인 골드만삭스가 엔비디아의 135.34달러인 얘네보다 비중이 크다는 거죠. 그렇죠? 상승률이 4.16으로 1위를 차지했어도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체 지수는. 자, 월트 디즈니가 2등했고 골드만삭스, JP모건 체이스. 자, 이렇게 굵직굵직한 금융주들이 있잖아요. 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최신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실 오래전에 들어오긴 했습니다.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예전에 PC 시대부터 지금까지 살아남은 정말 대단한 기업이에요. 그렇죠?
이게 지금 시가총액 1위죠. 여기서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엔비디아가 2등으로 올라갔네요. 그렇죠? 애플을 제치고 2등이 됐어요. 최근에 급등해가지고. 애플이 3위로 밀렸고. 근데 시가총액으로 따져서 1, 2위인 마이크로소프트랑 엔비디아가 플러스를 기록해도 다우지수는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보잉사도 요즘에 계속 좋죠. 보잉사. 지금 계속 연달아서 영국과 미국 간의 무역협정, 그다음에 트럼프의 중동 3국 뭐라고 했나요? 이거는 방중이라고 했나? 방중. 거기에서 계속 보잉사의 이름이 그쵸 거론되면서 보잉사의 항공기가 굉장히 많이 팔리는 중국이 약간 떠밀었잖아요. 그것도 다시 이제 가져가기로 했답니다. 중국이 싫다. 너네가 관세 보복했으니까 야 우리 항공에서 보잉 여객기 그 인수하려던 거 너네 다시 가져가서 지금 아메리카 쪽으로 돌아왔다며요. 근데 그거 이제 관세 조금 화해무도 조성되면서 다시 인수하자 뭐 이런 식으로 돼서 보잉 항공기가 중국으로 또 간다고 하네요. 그거에다 플러스 알파로 영국과도 지금 보잉 항공기 영국이 가져가기로 했죠. 그다음에 어제 또 카타르가 보잉 항공기 왕창 가져가기로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잉이 굉장히 지금 좀 전화위복입니다. 그렇죠? 보잉이 굉장히 안 좋았던 거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솔직히 어쩔 수 없잖아요. 해외여행 가고 싶은데 보잉 아니면 에어버스 산데 사실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여러분들 국적기 타면 다 보잉이에요. 그러니까 해외여행을 아예 접어버리면 되는데 또 마음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보잉 항공기가 맨날 사고가 나고 그렇다고 하면서도 이거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게 항공기가 없으니까 다 보잉이니까. 그러면서도 두려움 속에 타고 가긴 하는데 그런 이미지를 쇄신해야 되는 부분. 근데 이제 로키드 마틴을 제치고 방산 쪽에서 또 F-47을 가져가기도 했었고 최근에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보잉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방산과 민간 항공에서 다 좋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플러스인데 나스닥은 자 다우랑 틀리죠. 다우는 여기 121선에서 막혀가지고 음봉이 이틀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나스닥은 반대로 이 양봉이 2번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우존스 막 ETF 투자하는 사람 거의 없긴 한데 그 다우존스가 뭐 그 부분이 아쉽다면은 이거랑 바꾸면 그거 똑같이 하면 되는데 그럼 특징이 없어서 재미가 없다니까요. 그렇죠? 바꾸면 돼요. 그걸 만약에 다우존스 30이 우리 수익률 맨날 떨어져서 싫어. 그럼 그거 바꾸면 돼요. 바꾸면 올라가요. 그렇죠? 거기 애플, 엔비디아 들어 있으니까. 자, 어쨌든 나스닥은 이렇게 양봉이 뿅뿅 나왔다. 그렇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다우랑 나스닥이 들어가 있는 종목 다 겹치는 거 많습니다. 근데 그 비중 방식 때문에 그래요. 산정 방식. 자, 어제는 ARM 홀딩스가 5.34로 나스닥 100 중에서 가장 많이 올랐네요. 그렇죠? ARM 홀딩스, 일본의 소프트뱅크 그룹 손정희 회장이 이 지금 ARM 홀딩스에 집중 투자를 하여 완전 설계 자산 쪽으로 가져가죠. 얘가 시초입니다. ARM의 설계 자산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엔비디아도 아무것도 못해요. 엔비디아는 무슨 형태로 보면 무슨 기업이라고 했죠? 팹리스. 엔비디아는 공장이 없고 설계도만 그리는 회사예요. 그 설계도를 그리는데 그럼 설계도를 뭘로 그리느냐? 무슨 아이디어로 그려? 무슨 아이디어? ARM의 설계 자산, 아이디어를 빌려서 엔비디아 엔지니어들이 그걸 그리는 거예요. 결국 얘네의 설계 자산이 없으면 전 세계의 반도체 칩의 설계를 못해요. 일단 설계도가 그려지질 않기 때문에. TSMC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네,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TSMC는 생산을 하는 업체잖아요. 뭐가 있어야 생산할 거, 뭐 설계도가 있어야 뭐 그걸 따라서 할 텐데 설계도도 없죠. 엔비디아가 설계도를 못 그리죠. 이 설계 자산이 없으면. 그러니까 영국의 ARM이라는 회사가 반도체 씬에서 완전 핵심 회사입니다. 이게 소프트뱅크 그룹 손정희 회장이 집중 투자했던 기업이죠. 그래서 요게 오르면 일본의 소프트뱅크 그룹도 같은 날 같이 올라요. 이렇게 연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본의 소프트뱅크 그룹은 통신회사지만 절대 통신주의 흐름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자,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테슬라도 4위. 자, 서학개미분들이 가장 사랑하시는 이런 종목들. 구글도 바로 붙어 있군요. 그렇죠? 서학개미분들이 사랑하시는 종목이 이렇게 뜨거우니까 지금 트럼프에 열광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뒤로 가겠습니다. 일단 수익 내주면 최고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트왕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지금 S&P 500 또 마찬가지죠. 121선에서 3일 연속 뚝뚝 올라가서 거의 6,000선에 다가섰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S&P 보세요. 지금 보세요. 다우, 나스닥, S&P 500,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는 다 똑같아요. 이 세 종목이 시가총액이 미국을 통틀어서 미국 종목 중에서 시가총액이 1, 2, 3이에요. 이게 다 똑같이 들어있잖아요. 그 상승률 상위도 보세요. 나스닥, 뭐 이게 S&P 500은 시가총액 순대로 돼 있지만
다우까지 다 비슷하잖아요. 근데 다우 지수는 빠졌죠. 이제 차이가 왜 그런지 아시겠죠? 종목은 시가총액 1, 2, 3위가 다 들어있어요. 이게 산정하는 방식 때문에 저렇게 된 거죠.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어제 애플만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자, 여기 지금 거의 따라잡았는데요. 그렇죠? 지금 이게 지금 6.37하고 6.40 비중이 0.03으로 붙었네요. 여기는 2등으로 아직 안 올라요. 거의 붙었습니다. 지금 애플이 빨리 위로 올라가지 않으면 엔비디아한테 따라잡히게 생겼어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지금 S&P 500 10위 안에서 가장 많이 오른 거는 4.07. 테슬라가 10위 안에서 1등 했습니다. 그렇죠? 오랜만에 1등 차지했네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살짝 1위군요. 0.08 차이로. 그렇죠? 예, 그것도 1위니까 정정하겠습니다. 자, 이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20에서 뿅뿅뿅 올라와서 자, 5천선 바로 가까이 갔어요. 4,960.74. 5천선 바로 눈앞에 두고 있네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필반도 보겠습니다. 필반에서 가장 많이 오는 거 아날로그 디바이스. 이거 오늘 제가 그거 안 해놨네요. 저기 안 해놨네요. 아날로그 디바이스, 브로드컴, 시리우스, 로직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여기는 1% 넘는 게 크게 보이진 않네요, 지금.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어쨌든 4,960.73 기록했다, 지수는. 자, 어제 특징주 테슬라 보겠습니다. 자, 테슬라도 121선을 지금 돌파하고 위로 뿅 올라가고 있는데, 자, 테슬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몇몇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캐시우드가 사랑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웨드부시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굉장히 강력한 테슬라 강세론자잖아요. 지금 테슬라가 유럽 시장에서 영구적인 수요 상실을 경험하고 있다. 안 좋은 얘기를 했네요. 자, 안 좋은 얘기를 했는데 차에 대한 안 좋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의 수요는 줄어들고 있는데 유럽 얘기를 했지만 그것도 영구적이래요. 수요 상실이. 어떻게 이것만 보면 되게 심각하죠. 영구적으로 수요를 잃어버렸대요. 야, 테슬라 큰일 났네. 근데 웨드부시는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테슬라의 미래 성장 전략은 어차피 전기차가 아니다. 자율주행 인공지능이 될 것이다. 테슬라 CEO 앨런 머스크가 사우디아라비아 그 포럼에서 한 얘기랑 똑같네요. 그렇죠? 자동차는 이제 걸어다니는 로봇이 될 것이고 휴머노이드 로봇이 전 세계 가정에 배포돼서 수백억 개가 나중에 가정에서 마치 스타워즈에 나오는 로봇들처럼 데리고 다니는 로봇이 세상에 올 것이다. 근데 지금 캐시우드도 똑같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캐시우드가 2,600달러 주장하는 이유가 지금 이게 346달러잖아요. 한 주당 2,600달러 간다고 했어요. 캐시우드 오래전부터 얘기한 얘기예요. 캐시우드가 어떻게 그렇게 갈 수가 있느냐. 당연히 지금 전기차 업체가 아니라 자율주행 인공지능 이런 업체로 밸류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 웨드부시 또 똑같은 얘기,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도 똑같은 얘기 했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뭐 그거에 따른 판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겠죠. 자기의 돈이니까요. 자, 이 지금 니케이 증시입니다. 자, 니케이 증시는 아쉽게 지금 121선을 다시 오늘 이탈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네요. 여기를 지켜내야지 될 텐데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근데 그동안 워낙 쉬지 않고 올라왔으니까요. 그렇죠? 오랜만에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NTT 도코모 방어주랑 히타치만 0.15고 히타치는 아무래도 그 데이터 센터의 전력에 관계된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좋은 소식 나오고 있죠. 사우디에 엄청난 데이터 센터 건설한다며요. 거기에 젠슨왕이 슈퍼칩 제공하고 데이터 센터는 지금 끝이 없다. 거기 히타치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같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대만 가권입니다. 자, 니케이가 조금 주춤거리는 사이에 대만의 가권이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본이랑 대만은 또 큰 차이가 있죠. 일본은 도요타 자동차가 1위고 대만은 TSMC가 1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발 혹은 사우디아라비아발 AI 또 열풍 때문에 TSMC가 당연히 영향이 미치죠. 아까 ARM 홀딩스 급등했고 엔비디아 급등했고 TSMC까지 설계 자산으로 설계도를 그려서 TSMC 넘겨줘서 제조를 하는 결국 이 라인이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해운 제거 강세인데 여기도 지금 20위 안에는 에버그린 해운이라는 해운사가 2.89로 가장 많이 오르고 있어요. 대만도 해운의 강자입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코스피입니다. 코스피가 제일 좋아요. 한국, 일본보다 훨씬 좋아요. 그렇죠? 자, 지금 이제 딱 한 단계 나왔습니다. 여기 2650 여기서 떨어졌죠. 여기서 떨어져서 2284까지 갔던 거를 다들 돌렸습니다. 다들 돌렸어. 그렇죠? 산, 골, 산. 다시 산까지 갔습니다. 2650. 바로 12포인트만 오르면 2650이에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요즘 국장 투자자들이 좀 신났습니다. 자, 코스닥 하시는 분들은 조금 아쉬울 텐데 코스닥도 지금 머리를 일단 들었습니다. 그렇죠? 머리를 들었기 때문에 전고점하고 750 라인,
여기가 지금 목표로 지금 잡혀 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주식 아주 좋아요, 요즘에. 자, 지금 6일 연속 순매수에다가 어제는 또 5천억 원이 들어와 줬습니다. 자, 드디어 하나 풀리지 않던 퍼즐까지 붙었죠. 계속해서 우리나라 지수가 이번에 작년보다 좋다고 뭐 작년 꼴찌에 반란 이런 뉴스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항상 아쉬웠던 게 외국인의 수급이 안 붙었었잖아요. 갑자기 최근에 빨개지고 있어요, 지금 이거. 갑자기 최근에.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에 대한 비전을 좋게 보고 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지속되면은 좋은데요. 자, 오늘은 지금 시가총액상이 조금 쉬고 있어요. HMM이 지금 강세죠. 아까 대만의 에버그린 해운도 20위 안에서 1위였는데 우리나라도 코스피 시총 20위 안에서 1위가 또 HMM입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지금 상위는 마이너스가 많이 있고요. 자, 여기가 좀 이제 붙을 가능성이 있네요. 왜냐면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떨어지면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파마리서치가 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지금 파마리서치가 6위부터 여기 9위 클래시스까지는 딱딱 붙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조금 떨어져 있죠, 시가총액이. 여기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떨어지고 파마리서치가 지금 기세를 계속 이어가면 파마리서치는 코스닥 시총 5위까지 노려볼 수 있습니다, 지금. 기세가 워낙에 세요, 지금. 자, 그 다음에 JYP가 오늘 7%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섹터별 상승률 보겠습니다. 오늘 슈퍼박테리아 캐릭터 상품 뭐 쫙 있는데 캐릭터 상품에는 그 지금 티니핑 그 회사 있고요. 자, 해운주 오랜만에 올라서 한번 보는데 HMM도 6.01 급등하고요. KSS 해운, 요 지금 화학 쪽 해운으로 화학약품 그 탱커 요 회사로 유명합니다. 흥하해운, 페노션, 대한해운, STX, 그린로지스까지 전부 다 플러스입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HMM을 보죠. 지금 대선주자 입에서 계속 HMM 얘기가 나와가지고 지금 조선주가 조금 약간 너무 그동안 잘 갔죠. 조금 빠그러지고 있는데 해운주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해운주가 지금 장중에 전고점을 돌파하기도 했었어요. 지금 조금 밀렸는데 종가로 이거를 돌파하는가 봐야겠네요. 그렇죠? 이 꼭지를. 종가로 돌파하면 아주 지금 수급이 좋은 건데요. 자, 일단 부산 이전 얘기가 나왔어요. 부산이 뭐 약간 해양의 도시기 때문에 여기를 해양 전문으로 뭐 저기 한다고 하면서 그때 HMM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HMM의 지금 지분 관계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뭐 추진한다. 어쨌든 대선 주자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실적도 있죠.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6,139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51% 증가한 그리고 매출은 23% 늘어난 좋은 실적까지 나왔다는 거. 그래서 오늘 해운주가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가 요즘에 회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돈나무 언니의 2,600달러에 대한 얘기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진짜 갈지 안 갈지 그리고 투자를 할지 안 할지는 당연히 투자자들의 선택이 되겠죠. 하지만 오랜만에 한번 외쳐봅니다. 돈나무 언니 믿고 테슬라 2,600달러 가자! 대담한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좀 아쉬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K배터리의 시장 점유율이 떨어졌다라는 이슈가 제기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2차 전지 관련주 또 이제 방전인가 많이들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관련 산업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윤석천 경제평론가님 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올해 1분기만 치면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전기차는 많이 팔렸는데 예, 그 한국의 3사 배터리 같은 경우에 1년 사이에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면서 이제 18%대를 기록했더라고요. 네네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올 1분기 전기차 판매량이 한 281만 대 정도 됐으니까요. 예. YOY로 보게 되면 이게 한 38.6% 증가한 거예요. 엄청나게 증가를 한 거죠. 뭐 캐짐 했지만은 사실 많이 증가를 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될 거는 그래서 뭐 K배터리 점유율이 18.7%다. 이게 YOY로 한 4.6%포인트 하락했다. 뭐 이런 뭐 보기에 따라서 굉장히 부정적인 뉴스들이 이제 좀 많이 나옵니다. 네. 더 심하게 가서는 K배터리 멸망론까지 이제 뭐 사실은 나오고 있는 형편인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사실 이렇게 그 전기차 시장이 확대한 거는 누가 뭐래도 뭐 중국의 역할이 가장 컸죠. 뭐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세계 전기차 시장이 거의 3분의 1을 갖다가 점하고 있는 거고. 네. 사실 뭐 작년 올 1분기까지도 상당히 많이 어떻게 보게 되면 성장을 했으니까. 근데 중국 시장에는 아쉽게도 한국산 배터리, K배터리가 사실 거의 진입이 불가능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K배터리의 어떤 점유율을 갖다가 보려고 하게 되면은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글로벌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갖다가 보는 게 정확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불행히도 사실은 뭐 중국 제외 글로벌 다른 나라들, 그쪽에도 어떤 전기차 성장률 같은 경우가 일단 YOY로 두 자릿수 성장을 했습니다. 그것도 근데 이제 그 상태에서 40.3%를 기록한 거고요. K배터리가. 그러니까 YOY로 보게 되면 이것도 약간 좀 부정적이지만 5.4%포인트가 좀 하락을 한 거예요. 네. 점유율 자체는 물론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18.7%로 볼 거냐, 40.3%라 볼 거냐에 따라 가지고는 굉장한 좀 의미가 좀 어느 정도는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이게 뭐 18.7%보다는 40.3%로 보는 게 덜 비관적이겠죠.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도대체 왜 이렇게 한국 배터리가 사실은 점유율이 갖다가 하락을 하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이 분야에 대한 어떤 정확한 어떤 분석이 전제가 돼야지만 진짜 K배터리가 경쟁력이 없는 건지 아니면 현재 상황이 좀 일시적인 현상인지 이걸 갖다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걸 좀 이제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평론가님께서도 잘 언급해 주셨지만 중국 쪽에서 K 배터리가 성장하기는 좀 어려운 게 현실인 거고 네네네. 그렇다면 중국 이외의 시장을 좀 따져봐야 되는데 네. 지금 중국 이외의 시장에서도 시장 점유율이 안 나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일단은 생각만큼. 네, 세계를 갖다가 놓고 보게 되면 네. 두 번째로 큰 시장이 이제 유럽 시장이고요. 세 번째가 이제 미국 시장이 되겠죠. 북미 시장이 되고 이제 그 나머지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령 뭐 아시아, 동남아시아라든지 뭐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동남아시아 주요국 같은 경우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뭐 필리핀, 태국, 베트남 정도를 도는데 이쪽은 이제 중국 전기차들이 워낙 강세죠. 네. 그다음에 러시아 시장은 이제 한국의 현대가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거기서 이게 철수하는 바람에 완전히 중국차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동무대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쪽 시장에서 이제 한국산 배터리들이라든지 한국산 전기차가 거의 중국산에 밀려가지고 힘을 못 쓰고 있는 형편이다라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주변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사실 유럽 시장이겠죠. 유럽 시장은 이제 중국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 그 배터리 시장의 한 53.1%, 전기차 시장의 한 53.1% 정도를 차지하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시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시장에서 왜 그러면 올해 유독 사실은 K배터리가 중국산 배터리에 대해서 이렇게 밀리느냐 이걸 갖다가 볼 필요가 있는 건데 사실 먼저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중국산 배터리는 대부분 다 저가형 모델에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한국산 3호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볼륨급 이상의 차종에 다 채용이 돼 있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차가 뭐죠? 전기차 중에서 테슬라잖아요. 테슬라. 네. 근데 테슬라의 저가 모델, 그러니까 테슬라 3라든지 그 테슬라 Y, 그 후륜고동 모델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는 CATL 배터리가 LFP 배터리가 채용이 돼 있는 거고요. 미국에서는 그 저기 뭐야 CATL도 채용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중에 이제 모델 3와 모델 Y를 제외한 나머지 고급 모델에는 미국 시장에서는 파나소닉이 채용돼 있는 거고요. 네. 유럽 시장에서는 파나소닉과 LG 엔솔 모델이 채용이 돼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폭스바겐의 저가형 모델, 그 다음에 BMW X1이라고 있죠. 약간 좀 저가형 모델, 그 다음에 르노, 뭐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럽 OEM이었지만 지금 중국 지리자동차가 거의 자본을 보유하고 있는 볼보라든지 폴스타, 뭐 이런 쪽에서는 당연히 중국산 배터리를 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산 제품들이 이제 많이 채용이 돼 있는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캐즘이 극복되는 단계잖아요. 이게 그 전기차가 많이 팔린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전기차 중에서 어떤 차가 많이 팔려요? 그 볼륨급 이하의 싼 엔트리 모델들이 일단 굉장히 많이 팔릴 거 아니겠어요? 대중화 정책으로. 네, 대중화 정책으로 만들어진. 해서 다시 말해서 2만 5천 유로 이하의 낮은 가격의 전기차들이 본물처럼 쏟아져 나오는데
그것들이 사실은 저가형 모델들이 대부분 다 LFP 배터리를 갖다가 채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유럽 시장에서 사실은 K 배터리 점유율이 하락한 거고요. 그러니까 K 배터리 같은 경우는 테슬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급 모델, 그다음에 폭스바겐 그룹의 고급 브랜드 있지 않습니까? 포르쉐, 뭐 타이칸, 아우디, 그다음에 현대 기아차, 그다음에 폭스바겐의 고급형 모델들, ID7이라든지 이런 저가형 모델이 아니라요. 그다음에 BMW의 고급 모델들, 그다음에 스텔란티스, 피아트의 502등에 채용이 돼 있는 거고요. 요 그림을 보시면 정확하게 알아요. 이제 왼쪽이 3월이고 오른쪽이 1분기 겁니다. 1분기에 제일 많이 유럽에서 많이 팔린 게 폭스바겐이거든요. 아, 예. 이 폭스바겐에서 많이 팔린 차종들이 ID2라든지 이 저가형 모델이 많이 팔린 겁니다. 테슬라 역시 많이 팔렸겠죠. 뭐 점유율이 많이 줄었지만은 그래도 모델 3, 모델 Y 저가형 모델도 많이 팔렸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BMW, 아우디, 르노 자체는 전부 다 LFP 채용이 돼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파리에 보시면 스코다라고 있습니다. 이게 폭스바겐의 저가형 모델이죠. 동유럽 모델.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그 캐즘이 극복되는 단계에서 엔트리급의 어떤 저가형 모델들이 많이 팔리면서 그 한국산 K 배터리의 어떤 점유율이 줄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예. 뭐 전기차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유럽이 굉장히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네네네. 이쪽에서 판도를 바꿀 만한 그런 키는 좀 없을지 싶습니다. 뭐 저가형 배터리를 늘릴 기술력을 뭐 네네. 한다든지 네네네. 그런 노력은 사실 있긴 있잖아요. 아니, 당연히 예.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제가 올 그 반전의 시점을 우리가 계속해서 유럽 시장에서 점유율이 하락을 해왔었는데 그 반전의 시점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올해 말 정도가 될 거라고 보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그 K 배터리가 올해 말부터 LG 엔솔이죠. 폴란드 공장에서 LF 배터리 갖다가 본격적으로 생산을 합니다. 네. 왜 생산을 하느냐? 르노하고 59만 대 벌써 수주 계약을 맺었잖아요. LF 배터리를. 그러니까 기존에 르노가 그 중국산 LF 배터리를 갖다가 그 쓰고 있었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LG 엔솔로 대체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겠죠. 이게 이제 첫 번째 극복의 사실은 이유가 되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3원계로는 그 볼륨급 이하의 엔트리급 이하의 어떤 차종을 갖다 못 만들 거라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았죠. 예. 그런데 뭐 어떻게 됐어요? EV3 거의 뭐 25,000 유로 이하 차들, 그다음에 EV4 나오죠. 거의 3원계로도 LFP에 어떤 필적하는 그 가격대까지 거의 추종이 가능한 이런 전기차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LFP에 대한 어떤 검증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 그 제가 뭐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 한국의 그 아이오닉 5가 66만 킬로미터를 달렸는데도 SOH가 거의 87%다. 그러니까 거의 배터리 성능이 거의 그 신품하고 거의 유지가 된다는 얘기죠. 60만 킬로를 땄는데도. 근데 LFP 배터리가 과연 그 성능을 갖다가 만족할 것이냐. 그러니까 보급되기 시작한 지가 이제 한 3년에서 4, 5년 정도 되니까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검증이 되는 시기가 올 거란 얘기죠. 예. 어떤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사실은 올해의 한 그 말부터는 그 점유율을 갖다가 계속해서 중국산에 대해서 뺏겼는데 유럽 시장에서 그 부분을 갖다가 어떤 반전의 기회를 갖다가 만들 수 있을 거다.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북미 지역에서는 어떻게 지금 그 북미 되고 지역에는 있는 작년 건지. 같은 경우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그 중국산 배터리에서 그 어떻게 보게 되면 제재를 좀 가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배터리에 어떤 보급이 있었어요. 전기차 분야에서도. 그게 대표적으로는 테슬라 3하고 테슬라 Y입니다. 그러니까 막을 수는 네, 없는 모델 거고. 3하고 네. 모델 Y의 흐름이니까, 예. CA 테일이 있었어요. 근데 올해부터 그게 가능할 거냐? 네. 근데 그게 가능하지 않죠. 왜 그러냐면 관세가 너무 높아졌으니까.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관세 140%, 30% 높아 낮아졌으니까 한국산 배터리가 그러니까 중국산 배터리가 그래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더라도 왜 그러냐면 기존에 3.4% 플러스 바이든 행정부에서 25% 때렸잖아요. 그럼 그게 28.4%잖아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30%로 지금 이제 고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얼마예요? 58.4%잖아요. 그러니까 기존보다도 기존의 가격에 58.4%를 두고서 과연 중국산 배터리가 들어올까라는 거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는 거고 이게 수치로 증명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시간에 나와서 2월 달에 중국산 배터리 수입이 60%가 줄었다. 중국산 전기차용 배터리. 대신 한국, 일본, 폴란드에서 들어오는 배터리가 128%가 늘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해가지고 어떤 식의 얘기가 되냐면 모델 3하고 모델 Y에 글쎄요. 테슬라가 계속 중국산 배터리를 갖다가 쓰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고요.
그렇다면 이걸 파나소닉 걸 쓰든지 LG전선 걸 쓰든지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뭐 바뀔 가능성이 많겠죠. 그다음에 이제 주요한 거는 포드 F150이 사실은 중국산 배터리를 쓰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SK랑 같이 합작한, 그러니까 포드하고 같이 합작한 공장이 글로벌이죠, 미국에. 그게 이제 본격 생산에 들어가니까 그 배터리를 갖다가 기존의 LFP 배터리를 갖다가 대체할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더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좀 우호적인 소식 같은 경우에는 그 테슬라의 그러니까 468 배터리 그걸 갖다 LG 엔솔이 이제 올해 말부터 사실 공급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올해 말부터는 한국에서 들어가는 거고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테슬라에만 그 배터리를 공급하는 애리조나 공장 LG 엔솔에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좋은 소식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GM의 1분기 성장률이 엄청났어요. GM 전기차에. 그러니까 YOY로 94%가 성장했거든요. 네. GM은 K 배터리와 완전히 친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블룸버그가 얘기하고는 GM의 배터리 생산량이 테슬라의 생산량을 갖다가 넘어갈 거다. 미국 내에서. 그러니까 GM하고 LG 엔솔이 같이 합작한 배터리 공장의 어떤 생산량이 테슬라를 갖다 훨씬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지만은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는 그러니까 한국산 배터리가 더 채용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테슬라에 들어가는 중국 배터리가 빠지고 우리가 들어간다면 네. 그런 좀 행복한 상상도 해보게 되는 시점인데 그렇다면 반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점은 고시겠네요. 네, 그렇죠. 네, 제가 이제 네. 고시라고 예. 고시라고 얘기하보다는 올해 말까지는 유럽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그 중국산 배터리하고의 어떤 일합이 계속해서 벌어질 수밖에는 사실 없어요. 네. 왜 그러냐면 이제 기존에 가령 그 폭스바겐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볼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눈치를 사실 안 볼 수는 없는 입장이잖아요. 중국 시장에 대한 어떤 노출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저가형 모델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엔트리급 모델들에 대해서는 중국산 배터리가 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다만 이제 올 하반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르노향으로 본격적으로 LG전설의 폴란드 공장에서 25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을 하는 거고 네. 더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은 3원 개 배터리를 쓴 가령 뭐 EV3 같은 경우가 유럽 올해의 차, 세계 올해의 차로 선정이 됐잖아요. 그리고 유럽 시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는 거고요. 독일 시장에서도 3월 달 보니까 3인가 했더라고요. 네. 폭스바겐, BMW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유럽 시장에 충분히 어떤 인식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그 올해 말부터는 그 중국산 LFP 배터리를 갖다가 조금씩 대항을 해서 한국산 배터리, K 배터리 점유율이 조금씩 올라가는 본격적인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K 배터리 위축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 제가 생각하기는 네. 그래요. 그렇게 LFP 배터리가 좋으면 중국산 본류급 이상의 고급 차종에서 왜 3원계 배터리, 그다음에 한국산 K 배터리를 쓰느냐. 그렇죠.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지금 이제 그 K 배터리의 어떤 멸망론 같은 걸 갖다가 자꾸 주장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불과 몇 년, 한 1, 2년 전만 해도 조선업, 한국 조선업 다 망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어때요? 수주가 물밀듯이 밀려오고 뭐 수주를 갖다가 선택해서 받을 정도잖아요. 그거랑 거의 비슷한 단계라고 뭐 저는 인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런 어떤 점유율 자체가 밀리는 현상들은 올해 말부터는 점점 개선이 되기 시작할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점유율 경쟁이 올해부터 이제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예상 말씀해 주셨는데 K 배터리의 위축은 아니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기회 잘 또 반전 포인트 모색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제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전기차 산업의 미래 또 한번 그려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시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약값 인하 정책, 또 약값 관세, 바이오 관세 이야기가 나오면서 최근에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좋지 않다. 앞에서도 저희가 조금 다뤄드렸는데 제가 어제 우연히 그냥 이런저런 자료들을 찾아보다가
미국 시장에서 헬스케어 업종이 1년 사이에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좀 체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드는 생각은 아니 그렇게까지 떨어질 일인가? 1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헬스케어 업종의 지수가 그렇게 떨어질 일인가라는 궁금증이 좀 생겼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럴 때 헬스케어 업종이 많이 떨어졌을 때 오히려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거기에서 중요한 것 비만 치료제를 한번 정리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어떤 이슈가 있는지 또 어떤 종목들을 봐야 할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전 세계의 비만 인구가 이게 뭐 좋은 건 아닌데요. 비만 인구가 전 세계 10억 명 시대에 도래했다라고 합니다. 뭐 해외 뭐 서양 국가에 가보시면 서구권에 가보시면 정말 좀 몸무게가 많이 나가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 우리나라에서도 비만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비만 치료제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물론 미용의 목적도 있겠지만 건강의 목적 차원에서도 비만 치료제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비만 치료제 시장 2023년에는 한 66억 8천만 달러 정도의 수준의 시장이었고요. 작년에는 한 160억 달러 정도 많이 늘었죠. 1년 사이에. 그런데 2028년 정도에는 480억 달러 정도의 시장이 될 것이고 2030년이 되면 무려 1,300억 달러 정도의 시장이 될 것이다. 그게 185조 원 정도에 되는 시장의 규모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빠르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 이유는 GLP-1 기반 많이 들어보셨죠? GLP-1 기반의 위고비라든지 젯바운드 같은 이런 유명한 이 비만 치료제가 실제로 주사를 맞아 보니까 효과가 있더라라는 것 때문에 이런 후기들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 성장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연평균 50% 가까운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2030년에는 이 정도의 시장이 될까요? 자, 그렇다면 비만 치료제 시장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 제가 말씀드린 뭐 젯바운드라든지 아니면 위고비라든지 이런 약품들 지금 현재로서는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머크사의 키트루다입니다. 면역 항암제. 항암제가 어쨌든 현재 시장에서는 제약바이오 시장에서는 가장 큰 매출과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데 자, 요 보라색은 2023년도의 통계이고요. 2030년을 예상을 했을 때 이제 앞으로 2030년에는 탑 10 이 제약바이오 상품이 거의 다 키트루다 빼고는 전부 다 비만 치료제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항암제 시장보다 더 커지는 시장이 이제는 비만 치료제 시장이 될 것이다라고 전 세계 글로벌 전문가들과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만 치료제 시장을 저희가 미리미리 봐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위고비, 젯바운드, 뭐 마운자로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매출이 훨씬 더 성장할 것이다. 이제 비만 치료제가 제약바이오의 대세가 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자, 그걸 이끌고 있는 탑2는 역시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입니다. 두 회사에 보시는 것처럼 매출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노보노디스크는 여러분 잘 아시는 위고비로 비만 치료제 시장을 선도했고요. 그다음에 리벨서스로 비만 적응증 앞으로 허가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 병용요법으로 아마 강화를 해서 시장을 조금 더 개척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으로 미국 회사 일라이릴리가 빠르게 추격을 하고 있는데 젯바운드 마운자로가 어쨌든 실적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마운자로는 뭐 당뇨병 치료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것도 체중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많이 팔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운자로 같은 경우에는 위고비보다도 훨씬 더 효과가 좋다라는 최근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일라이릴리의 앞으로의 매출 성장이 훨씬 더 빠를 것이다. 거기에다가 더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것은 경구용 치료제, 경구용 비만 치료제도 일라이릴리는 지금 거의 연내 허가 신청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라이릴리의 성장성 더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 두 종목의 주가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또 엇갈리고 있는데요.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상향을 치고 조금 우하향하면서 조정을 많이 받은 상황이고 일라이 릴리도 이렇게 이 경구용 치료제도 나올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도 주가가 좀 횡보하고 있어요. 올라온 상황이 약간은 엇갈리고는 있지만 어쨌든 최근 들어서는 또 미국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이 좋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얼마 전에 실적 발표했을 때 둘 다 실적도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는 어느 정도 매수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앞으로의 시장 성장성을 봤을 땐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이제는 다른 글로벌 빅파마들도 제약바이오 업종에서 비만 치료제 막 뛰어들고 있습니다.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는 이제 신경과학은 철수하고 면역, 이 비만 쪽에 집중할 거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암젠도 지금 이 주사제 마리타이드 임상 진행하고 있고요. 에브비도 그렇고 조금 전에 체크해 보니까 로슈도 비만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 글로벌 빅파마들도 뛰어들고 있는 이 시장 성장 가능성이 무한한데 주가는 낮아져 있습니다.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업체들도 비만 치료제 개발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내용을 넣을 수가 없어서 다음번에는 제가 국내 업체들이 비만 치료제 어떻게 개발하고 있는지도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추가 상승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쉬어가자 흐름을 보이고 네. 있습니다. 높은 시장 금리에 대한 불안 요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오후장까지 이런 기본 요소는 갖고 갈 테니까 종목별 옥석 가리기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또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